쪽발타도 투쟁만세 인드라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몇 번이나 이 시리즈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여건이 안 맞다든가 뭔가 이렇게 인드라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인드라가 이 인드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본 없이 한다는 거죠. 대본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전 각본이 없어요. 즉흥적이죠. 재즈적이죠. 랩적이죠. 원래 이게 랩이라는 건 준비되는 것이 어떤 실력이 입증 아니라 현장 랩이라고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재즈처럼.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 90년대 때 막 그렇게 막 글을 미친 듯이 쓸 때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래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어떤 각본이 없어요. 이 논리 쓸 때도요, 뭐 사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딱 구성하고 그냥 곧바로 딱 갑니다. 근데 머릿속에 구성한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큰 그림만 그려요. 세부적인 건 그리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건 바뀔 수가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드라디오도 그렇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음모론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대략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자주 짓는 질문. 첫 번째는 로스차일드 권력은 과연 현재 인드라가 예측한 대로, 인드라가 생각하는 대로 록펠러의 가문에게 뒤져서 몰락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자신의 진정한 어떤 실력을 드러내기를 피하기 위해서 망한 척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고, 인드라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아무리 요즘 잘 나가더라도 암만 그래도 여전히 권력은 로스차일드에게 있다. 인드라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는 뭐라고 얘기할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도 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인드라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음모론과 다른 설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드라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 빌더버그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빌더버그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일에 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굳이 빌더버그라는 조직을 현재처럼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로스차일드 가문이 망했다 치면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에 국유본이 장악한 외신에 로스차일드 가문 내부의 분열이 굳이 기사화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가문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설사 있어도 권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필터링을 하고 있든 없든, 예? 권력 내부에서 실제로 분쟁이 있었든 없었든 같은 언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허나 언론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 내부에서 분쟁이 있다고 언론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프랑스 로스차일드, 싸우고 있어요. 영국 로스차일드끼리 영국 로스차일드끼리도 싸우고, 이런 게 기사화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했어요. 예. 빌더버그가 잘 나갈 때 핵심 이사진 멤버가 항상 바클레이즈 CEO였습니다. 이사진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 바클레이즈 은행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가신그룹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혈연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는, 예, 결혼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어떤 범 로스차일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가 최근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바로 금 조작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예, 타격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이 금하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금인데요. 이 금에 대해서 금 가격을 결정하는 힘을, 금 가격을 결정하는 권력이야말로 가장 그 당시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권력을 쥔 것이 바로 로스차일드였고, 이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 금조작이라는 건 아무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금조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반항다운 반항을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 바클레이즈 은행인 것입니다. 벌금 엄청나게 물었죠. 예,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힘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망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허약하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밀주의를 고수했죠. 로스차일드 은행도 비밀주의고, 예? 빌더버그도 비밀주의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는 어떤 방침이냐면 공개주의를 채택합니다. 3극위원회 방식도 공개주의고요. 예? 모든 걸 공개를 하려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예?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인드라의 어떤 조직문화가 유사한 게 록펠러 이쪽 방침인데, 비밀은 없다고 여겨야지 비밀이 유지된다. 이런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록펠러 경영 방침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비밀주의가 많이 훼손됐다는 것 자체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빅터 로스차일드의 손자, 아들격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있는데요.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현재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 현재는 록펠러의 그러니까 록펠러 가문의 록펠러가 현재 구분 권력의 분파에 포섭된 한 분파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소속된 분파는 노빈의 분파인데,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네오컨푸시 분파인데, 이 분파 내에서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분파 내에서도 조차 다 분파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있다면 국제결제은행, BIS. 이건 여전히, 여기는 여전히 로스차일드 가문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현 세계경제 체제에 대해서,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죠. 그리고 스위스하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상당 부분 로스차일드 가문이 힘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스위스 최후의 보루는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최후의 보루는 현재 스위스다. 근데 스위스도 지금 피파 월드컵, 피파가 상당히 난도질당하고 있죠. 어떤 피파의 어떤 최후의 든든한 백은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영국에서 좀 잘 안 되면 스위스로 도망가거든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옛날 금 가격을 런던 시장에서 하다가 좀 안 되니, 뭔가 문제가 되니까 딱 스위스 취리 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런던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어떤 경제 정책, 스위스의 정치 경제 방침 있죠. 그 외신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뉴스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그쪽은 스위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노스첼 가문의 힘이 영향력이 있는 데다.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바클레이즈 은행, 물론 노스첼드 은행도 포함하죠. 하고 국제결제은행, 그 다음에 스위스.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노스첼드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상당히 막갔다. 아직 이쪽 로컬 가문에 비해서는 이제 끝난 가문이다.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인데요. 성서의 어떤 유대인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오늘날의 유대자본이 형성한 데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아슈케나지 음모론인데요. 저는 아니다. 틀렸다. 이거는 구기본이 만든 거짓 음모론이다. 이렇게 인들은 딱 잘라 말하죠. 예.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슈케나지라는 뜻부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슈케나지라는 것은 독일계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거주 유대인. 여기하고 대비된 게 세파르딤 유대인이라는 것은 스페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파라딤, 아슈케나지.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전라도 한국인, 경상도 한국인, 충청도 한국인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거주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거주하는 유태인을 유태인, 그 다음에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태인은 세파라딤 유태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한다면 어떤 거냐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전라도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예? 서울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충청도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살 수도 있고 충청도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들 약간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쓴 사람을 아슈케나지 유태인, 그러니까 경상계 한국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한국인이 아니라 경상계 한국인.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상도 한국인은 경상도에 사는 한국인을 말하는 거고, 경상계 한국인은 그러니까 그런 경상계 한국인은 뭐냐면 경상도에 살고 있거나 또는 서울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고 있어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한국인을 경상계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일에 거주하건 안 하건 간에 독일어 방언을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이디시어죠. 이디시. 그러니까 이게 독일계 방언을 쓰는 독일 쪽 사투리가 섞여 있는 히브리어를 쓰면 이거는 아슈케나지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스페인 사투리를 쓰고 있는 스페인 사투리가 섞여 있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은 이것은 세파라딤 유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두 종류는 종족이 다른가? 아니, 같은 종족들이에요. 하나예요. 아슈케나지 유태인이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뿌리는 같아요. 처음에 이들은 그냥 저는 인드라 입장은 이제 수메르 유태인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세계 최초로 내놓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이들 중 이들이 최초로 중세 시대 때 형성한 데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예? 스페인에서 이슬람 왕국, 무어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꽃을 피웠어요. 이때 세계 최대의 어떤 탈무드 학교도 세울 정도로 융성했습니다. 궁정 유태인이란 말도 나올 때가 이제 그러니까
참모로 활약을 했죠.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탄압받으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슬람 국가로 안 갔냐면, 당시 이슬람 국가는 초기에는 되게 온건했지만, 예? 온건했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이슬람의 어떤 정권들은, 보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기보다는 비타협적이었어요. 보다 원리주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예?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아프간이나 IS 같은 애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력을 차린 애들은. 그러니까 이 IS 같은 애들이 쪽발 IS 같은 놈들이 유대교를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왕국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흩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프랑스로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점점 유대인 축출이 일어나죠. 중세시대 때. 이유는 이제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명분을 걸었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명분이 아니라 왕들이 이 유대인 상인한테 자금을 빌린 다음에 떼먹으려고, 떼먹기 위해서 명분을 걸어가지고 얘네들을 재산 몰수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세 때 서유럽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럼 이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냐? 이제 어디로 갔냐면 바로 폴란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폴란드가 몽골 침략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 상황이 됐어요. 이때 이제 폴란드가 나라를 구하자 이런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에서 인재 모시기에 나섰는데 이때 인재 모시기에 타켓이었던 데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페인 유대인들을 서유럽에서 추방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죠. 폴란드에서 말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오늘날 그러니까 근대 19세기까지 유대인 왕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이 많아집니다. 아우슈비츠가 독일에 있나요? 아닙니다. 폴란드에 있어요. 그렇죠? 네.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았던 게 어디냐면 이제 독일인 거죠. 그건 독일도 유사하게, 그러니까 폴란드 이제 국가지만 폴란드에서 독일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에서 폴란드처럼 독일이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에서 많은 공국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 영주들이 어떤 자국의 이제 영지 발전을 위해서 이 똑똑한 사람을 인재를 모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모시기에 나섰던 거죠. 폴란드 예를 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태리도 약간 그런 영역과 유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서유럽에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유대인들이 중세 시에는 막혔었어요, 통로가. 근데 이렇게 이런 흐름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폴란드하고 독일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애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들이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주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슈케나지 유대인 음모론에서 나오는 카자르 유대인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둘 중에 뭘 선택하라 강요받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유대교를 택할래 하고 유대교를 택했다가 나라가 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의 어떤 민족입니다. 투르크 계열이에요. 터키 아시죠? 터키 계열, 투르크 민족 계열입니다. 예? 이 투르크 계열의 이 카자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점점 동유럽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카자르 유대인은 서유럽에 오지를 않았어요. 기껏해야 동유럽 폴란드까지만 들어왔던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쪽 동유럽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카자르 유대인 같은 경우는 같은 유대인이라도 상당히 서로 간에 왕래가 적었어요. 같은 유대교만 믿을 뿐이지 성적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근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렇게 교류가 거의 없었고, 결혼도 잘 서로 안 했어요. 이렇게 혼혈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도,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런던에, 약간 뭐, 35만 명? 한 이 정도가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인데, 30여만 명 살았다는데, 이 중에 스페인 유태인, 스파라디 유태인, 예, 세파르dim 유태인은, 예? 예? 3만여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자르 유태인, 약 10분의 9. 예? 그러니까 10%만 세파르dim 유태인이고요. 나머지 90%는 아시케나지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0%가, 유대인의 10%가 굉장히 부자들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스페인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90%는 다 아시케나지 유태인이고,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유대인인데 택시 몰고 있다. 이 사람은 10중 8구 아시케나지 유태인이고, 너 어디서 출신이 어디냐 하면, 어디서 왔냐 하면 러시아나 폴란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카자르 유태인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리가 없습니다. 국유본이 이런 아시케나지 유태인을 유포시킨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건 이제 굳이 인드라가 많이 말했으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짧게, 왜냐면 이제 오늘만 이제 유대인 음모론, 워낙 그 유대인 음모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관점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왜 유대인에 흥미 있을까요? 수많은 이슈 중에, 주제도 중에 여러분은 유대인에 관심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은 유대인에 관심이 있는 실천적인 관점입니다. 하나, 부자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부자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케나지 유태인 대다수, 동유럽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 뉴욕에서 택시 모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가나 빈민 지역에 살고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런 거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은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부자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부자다, 유대인들이 부럽다, 나도 유대인처럼 되고 싶다, 나도 유대인처럼 돈을 벌고 싶다, 나도 유대인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하려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실천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걸 알려니까 유대인이 뭘 잘할까? 아, 교육을 잘하는구나. 탈무드 공부해야 되는구나. 뭐 토론을 좋아한대나, 무슨 벤츠를 잘해서 또 돈 벌고. 하여튼 간에 이건 다 부자니까. 유대인은 부자니까 유대인 따라하면 뭔가 하여튼 간에, 부자 옆에서 있어만 있어도 부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실체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흥미 있어 합니다. 그렇죠? 이건 실체적 관점입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속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신론적 접근입니다. 인신론적 접근. 첫 번째, 부자다. 유대인은 부자다가 실천론적 관점이라면, 인신론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똑똑하다. 세상에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학문 분야, 철학, 과학, 이학, 의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예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야가 있는데, 파고들다 보면은 안 나누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떤 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고학력자일수록 이런 것들 되게 절감할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유대인은 똑똑한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뭘 먹었길래? 되게 궁금하죠? 비결이 뭘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자라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똑똑하기 때문에, 스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은 왜 이렇게 똑똑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 흥미를 느끼고 탐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능적 접근인 거죠. 인지능적 접근은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이것들은 왜 똑똑할까? 선전적인 면, 후천적인 면들을 탐구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똑똑하다. 신능적 접근, 유대인은 부자다. 인신능적 접근, 유대인은 똑똑하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접근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존재론. 신은 유대인을 선택했다. 선민주의죠. 성서에 나오는. 네?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유대인만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선민. 네? 질투심 납니까? 네, 질투심 나죠.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해소시키려고 하니까 이 질투심을 종교적으로 해소시킨 게 바로 프리메슨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프리메슨은 무신론자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신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 공통점이 뭐예요? 유대교에 대한 질투심으로 뭉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왜 유대인만 신인 선택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도 선택을 받았다. 프리메슨 이렇게 되는 거죠. 질투심.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민족주의로 나타나죠. 유대 민족만 민족이냐, 유대 민족만 유일민족이냐. 아니다. 우리도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프리메슨으로 나타나고, 네?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경제적으로는 이 미국 헬리포드 아시죠? 헬리포드. 네. 헬리포드 이쪽 오하이 쪽 록펠러 가문 쪽에서 이렇게 커간 데가 이 오하이오 이 벨트거든요. 주 벨트. 예? 중동 부적 벨트 이쪽 오하이오 이 5대5 사이에서 록펠러가 큰 오하이오 쪽 미시건주 여기가 미국 제조업의 핵심인데요. 여기에 뿌리를 바탕을 둔 어떤 사람들이 상당수가 테프트 가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이 미국의 토착 자본 집단이라고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헬리포드도 그런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프리메슨 이유가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런 토착 자본 관점인 거죠. 유대인 국제 자문, 로스차일드 가문에 맞서서 뭔가 토착 자본이 되보자. 이런 경제적으로는 어떤 민족 자본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자주 경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 자주 경제, 프리메슨. 이런 삼박자가 어떤 간에 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존재론에 대해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이 선민에 대한 의식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이렇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존재론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유대인보다 더 잘난 사람,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싶어요. 부탄하게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둘러싼 것이 바로 존재론인 거죠. 나는 무엇인가 결국은. 네? 나는 뭐냐. 이게 이제 존재론 마지막으로 존재론. 이 존재에서 유대인은 신에게 선택을 받았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신에게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존재론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 똑똑하다. 인식론적 접근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부자다.
실천론적 접근입니다. 유대인에 관심이 있는 대다수, 약 78% 정도는 부자가, 유대인은 부자다에 더 꽂힙니다. 그 다음에 약 20% 정도의 사람들은 이신론적인 접근에 꽂힙니다. 유대인은 똑똑하다. 마지막 1%는 유대인은 선민이다. 여기에 꽂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똑똑하고 부자이니까. 똑똑하고 부자인데 내가 유대인한테 꿀릴 게 뭐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빅토르 로스차일드하고 싸우던 록펠러 가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록펠러는. 응? 너보다 부자고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가 아쉬울 게 뭐냐? 응?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신은 아니, 나야말로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응? 유대교, 너들이 선택받은 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너네들의 조작된 역사고, 진실은 나야말로, 우리 록펠러 가문이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록펠러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론이에요. 1% 이내의 사람들만. 이미 똑똑하고,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접근 방식이 존재론적 접근 방식이다.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은 똑똑한 걸 찾는 거죠. 좀 더 똑똑하면 나도 재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좀 되는 중산층 사람들은 유대인은 똑똑하다에 관심을 갖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키울까. 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 방식이고. 유대인은 부자다. 이런 접근 방식의 실천론적 관점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가난하니까 유대인을 닮고 유대인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세 번째 실천적 관점으로 78%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짧죠? 네. 핵심만 쫙 뽑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인드라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비록 운전 신호제 입안해가지고 6만원짜리 딱지 뗐는데 그래도 오늘 행복합니다. 인드라는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쪽발 타도 해방투쟁 만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 자, 세.